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캐나다 카니 총리 트럼프와 첫 통화 예약, 실업수당 청구 건수, GDP 확정치, 달러트리 실적 발표입니다. 주택에 살면 덜하지만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 많으니까 아파트에 사시면 아무래도 서로가 부대끼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나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곧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층간소음 문제라던가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뭐 누가 공공장소에 흘려놨다던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가깝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지내면 굉장히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애를 맡길 수도 있고, 아파트로 예를 들면은 김장을 담갔는데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이가 좋을 때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막 층간소음 때문에 사이가 너무 나빠지면 이제 극한 대립까지 가서 나중에 큰 뉴스에 나오는 사건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그렇죠?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와 미국을 보면은 딱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캐나다와 멕시코가 굳이 미워가지고 때린다기보다, 그렇죠?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다 집어서 뭐 펜타닐의 원료를 만든다고 동시에 세 개 국가를 집긴 했지만,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어 있었다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은 더 극한으로 갔을 겁니다. 맨날 국경에서 인도랑 중국도 보세요. 맨날 국경에서 대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는 멕시코, 남쪽에는 캐나다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웃이기 때문에 교역량도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고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면서 테리프스를 때리면 캐나다, 멕시코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이어왔던 그 이웃의 어떤 신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스크래치를 입게 되겠죠.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이웃을 지냈는데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캐나다인들이 분노하여서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꾸는 지금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걸 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해서 뭐 미국이 트럼프가 먼저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봤자 지금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트리도 총리가 대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책임이고 말고가 없이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카니 캐나다 총리, 트리도 총리가 이제 물러났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제 싸우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났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벼르고 있겠죠. 왜냐하면 카니 캐나다 총리랑 트럼프는 지금 카니 캐나다 총리가 새로 들어오면서 만난 적도 없고요.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전포고를 했죠? 카니 총리가 가장 크리티컬한 미국 내 가정으로 들어가는 캐나다의 전선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지금? 첫 통화도 안 했는데, 물론 그런 지금 굉장히 깊은 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미국이 먼저 공격한 게 믿겠죠, 캐나다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총리가 부임하여 통화도 하기 전에 뉴스로 트럼프가 그런 것을 접하게 만들었으니 트럼프는 뿔이 단단히 났을 겁니다. 감히 우리 지금 국민들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를 끊겠다고 협박을 해? 이제 그래서 과연 어떻게 통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저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멕시코의 셰인바인 그 여성 대통령은 얼음 여왕이라고 선거 때 불리웠다시피 아주 그 도표를 제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국경에서 막아서 실제로 펜타닐이 이만큼 줄었다고 차분하게 저게 자료를 제시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그 여성 대통령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유예를 해줬습니다. 물론 다시 매겼지만. 그런데 트리도 총리와의 대화는 어떻게 외신에 보도가 됐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분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통화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미 아까 전에 전력을 끊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한 번 날린 데다가 두 번째로, 물론 이거 대응이라고 하겠지만 수입 자동차 25% 고유 관세 부과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동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 워딩을 날렸습니다. 쌍따옴표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지금 외신에 보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두 방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제 통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잘못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면 이거 트럼프 가만히 안 있죠, 이거 지금. 캐나다의 멕시코보다 더 매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통화를 예약했다고 하니 첫 통화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가 정말로 지금 궁금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금 계속해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실업자가 양산될 것만 같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뭐 도지에서도 뭐 정부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막 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라고 수당을 안 타먹겠습니까? 타야죠. 근데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자가 새롭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주 대비해서 1,000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2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죠.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 2, 3, 4, 4주 동안 굉장히 22만에서 22만 5천 건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물론 이거는 한 주간의 흐름이라 짧기 때문에 달마다 하나 나오는 게 아니죠. 주 1회 나오는 거라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치솟아 버리면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야, 실업자 또 양산되네. 이렇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4주 평균으로 봐도 안정적이고요. 그렇죠? 22만 대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22만 대에서 계속 놀고 있죠. 지금 4주 동안. 지금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4주 평균으로 하면 22만 4천이에요. 그렇죠? 4주 평균으로 22만 대고요. 자, 계속 실업자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0만 건이 또 안 넘었습니다. 지금 185만 6천 건이죠. 뒤로 가볼까요? 이게 190만 건의 벽을 못 넘고 있잖아요. 그렇죠? 190만 건의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190만 건만 가면은 계속 막히고 있어요. 2주 연속 실업자 수가 실업사가 청구를 지금 한 거죠.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실업자가 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2주 연속. 그리고 지금 오히려 박스권 하단부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죠. 185만 건과 190만 건의 박스권에 지금 완전히 쌓여 있는 가운데 작년 10월부터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박스권 하단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자도 새로 창출이 되는 게 멈췄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타먹는 사람들도 그 가로 190만 건의 벽에 막혀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뭐 실업자가 양산이 안 되고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확정치는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고 확정치니까 확정 마지막이겠죠. 자, 연율로 환산해서 발표가 돼요. QNQ라고 되어 있는데 연으로 환산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가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했어요. 지금 이 GDP도 상당히 좋죠. 연준의 홈페이지에 3개가 뭐가 있다고 했죠? PC가 있고 실업률이 있고 그다음 GDP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PC라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관련된 지표, 실업률, 고용에 관련된 지표. 그래서 연준의 이중 책무인 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해서 그 2개의 지표를 목표로 삼고 결국에는 GDP,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가 있죠. GDP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단 어떻게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 숫자로 찍히는 데이터 이거 뭐예요? 이런 것들은 하드 데이터잖아요. 하드 데이터. 이 심리가 아니에요. 심리가. 그렇죠? 심리를 물어보는 건 설문조사는 뭐라고 했어요? 정성적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근데 지금 보세요. 하드 데이터는 안정적이잖아요. 이거는 뭐 실업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기 전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너 이번 주에 실업할 거야? 너 2주 연속 실업할 것 같아? 계속 실업을 유지할 것 같아? 취업을 할 것 같아? 물어본 게 아니라 실업수당을 타먹어서 찍힌 거예요. GDP도 찍힌 거고 숫자잖아요.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가 너무 조현병처럼 날뛴다. 그 얘기가 왜 나왔어요? 설문조사는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직접 점을 찍어서 수치로 나오면은 그게 하드 데이터가 되는 건데 지금 하드 데이터는 멀쩡합니다. 그렇죠? 하드 데이터는 멀쩡한데 설문조사. 그렇죠? 그것도 더 심한 건 어디예요? 가계. 기업하고 가계로 둘이 크게 나눈다고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쪽에 물어보는 설문조사는 ISM이나 S&P나 이런 기관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지표나 이런 거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업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고
미시간대나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계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누가 떨어지겠어요? 임원진들한테 설문조사 돌리는 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임원진들한테 그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안 떨어져요. 근데 가게는 자기 가게 생활하느라 바쁘고 그런데 누가 그 전화를 받고 편지를 받겠어요.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불안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계의 우리 데이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라던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언론에 쉽게 흔들린다고.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 계속 나오면은 세상이 망할 것만 같고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내일부터 내가 그냥 갑부가 될 것만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흔들리나 하드 데이터는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조사로 나오는 이 심리적인 데이터는 너무 흔들리더라도 만약에 이 지금 하드 데이터가 멀쩡하게 계속 찍히게 된다면은 그 심리가 이 하드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거예요. 심리 지수는 너무 조현병처럼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니 우리가 차분하게 하드 데이터를 이제 잘 나오나 보자. 일단은 지금 계속 이런 정량적 데이터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파월이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관세가 일시적일 것이다. 그것도 일단 막고 있고요. 물론 무살렘 총재가 다른 말을 했긴 했지만 지금은 일단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트럼프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4월 3일부터 한다고 예고를 때렸기 때문에 이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피해를 보는 브랜드가 누굴까? 폭스바겐으로 지금 자료에 나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미국의 무려 80%를 100대 중에 80대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여기 지금 100대 중에 65대는 밖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에 그렇게 기지가 많아도. 그리고 벤츠도 있고 쭉 나가고 제일 손에 덜 보는 거 포드예요. 포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지금 한국이죠. 현대차, 기아 뭐 다 합쳐가지고. 이걸 보면은 좀 그런 게 우리가 바로 그 관세 25% 나오기 전에 정의선 회장이 딱 가가지고 정말 막 솔직히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정의선 회장 막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듯 하면서도 자, 봐라. 관세 안 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수고를 해야 돼. 이렇게 발표를 옆에서 또 막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더 그런 게 그렇게 기지가 많다고 하고 뭐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막 대대적으로 떠들었는데 결국에는 반반이에요. 결국에는 테리프가 들어가는 거나 논 테리프, 관세를 매기는 거랑 비관세가 매기는 게 반반밖에 안 돼, 아직도. 지금. 결국에는 세임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관세를 받게 되는 거랑 관세를 안 받게 되는 게 딱 반반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막 관세를 만약에 이걸 다 면제해 줄 줄 알았죠. 무슨 면제나 혜택을 좀 줄 줄 알았죠. 투자 많이 한다고. 혜택이 하나도 안 주잖아요, 지금. 혜택을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반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밑으로 갈수록 지금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지금 관세를 매기는 부분이 많고요. 전체 수치로도 거의 이 한국이 2등입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괜히 분위기만 꽹가리만 쳤고. 자, 일본 차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한 건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 자동차 회사들은 당장 공장을 다 미국으로 못 갈 경우에는 밖에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지 않으면 영마진이 남는데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사업하는 목적이 마진을 남겨먹기 위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일본 브랜드들이 차값에다가 그 관세를 이 전가를 시켜서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도요타는 마이너스 6% 손실이 나요. 그렇게 해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닛산은 그렇게 하면 56%고요. 이 마츠다가 더 많군요. 마츠다는 무려 60%입니다.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해도 이렇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는 지금 소비자한테 막 밀어가지고 이게 다 산다고 가정한 겁니다, 또. 소비자한테 전가시켰는데 소비자가 이제 비싸서 안 사버리거나 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타격은 더 심해져요,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격으로 지금 이 전이가 된다. 자, 달러트리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달러트리 실적 일단 5빌리언 달러로 지금 매출은 플랫이고요. 지금 손실이 엄청 늘어났어요.
전년 동기에 1.7 빌리언 달러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무려 3.7 빌리언 달러로 2배가량 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EPS가 아니죠. LPS죠. 주당 순이익이어야 되는데 이건 주당 손실이어가지고 로스로 해야 돼요. LPS. 그래서 7.83달러 그 손실이었는데 이번에는 17.17달러예요. 주당 17달러 이상씩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해줘도 2.11달러인데 그게 마이너스 15%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달러트리랑 패밀리 달러 있죠. 달러트리가 아주 마음을 크게 먹고 패밀리 달러라는 약간 비슷한 유형의 이 회사들을 다 체인을 다 인수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 누가 들어왔어요? 알테시가 들어왔어요. 알테시. 알리테무 시인이 들어와가지고 달러트리의 강점이 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가 아주 독특한 아이템들로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알리테무 시인이 들어왔는데도. 근데 여기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여기는 다이소 같은 어떤 특이점도 없고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것들이 지금 달러트리에서 파는 물건을 비슷하게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할인 정책을 펴버리니까 여기에 독특함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뭐 건강기능식품도 팔고 거기서 뭐 리들샷도 인기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면세점을 안 가고 다이소로 가는 바람에 다이소 올리브영 오히려 떠버렸잖아요. 여긴 달러트리나 패밀리달러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달러트리가 패밀리달러를 인수했는데 이 90억 달러 인수한 걸 지금 10억 달러를 판답니다. 9분의 1 가격으로.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요 CEO의 멘트는 그거예요. 패밀리 달러 여기 있죠. 패밀리 달러를 인수해서 그게 실패한 거는 자기도 인정을 하나 봐요. 근데 시원한가 봐요, 아주. 패밀리 달러를 이제 우리는 떨어낼 거고 이거를 떨어내서 이제 우리는 달러트리 다시 이제 지목을 할 수 있다.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패밀리 달러가 얼마나 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떨어낸 게 과연 저 주당 손실을 줄이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눈송이 분석으로 적절한 대타협회와 함께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했는데 저평가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은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했죠.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81.75달러가 평균 컨센서스가 18.12% 정도 올라야 됩니다. 의견은 홀드, 4바이 7홀드 원셀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갑자기 저기서 투갭이 나오면서 그렇죠? 하락갭이 뚝뚝 떨어지면서 작년 10월 달에 완전히 밑으로 간 다음에 밑에서 지금 또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이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면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도 아주 위험하죠. 계속 지금 여기서 V자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계속 기고 있는 데다가 위에서 지금 50주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만약에 60달러 밑에 깨지면 위험해요. 자, 월봉 장기 추세를 봅시다. 자, 원래 좋았거든요. 자, 달러트리랑 달러 제네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2013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장을 하려는 그 찰나에 중국 알테시의 그 습격이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어요. 알테시의 직격탄을 맞아서 여기 온 겁니다. 지금 200개월 선도 밑에 있죠, 지금. 10년 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단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테시 같이 더 완전히 쓰레기인데 더 싸게, 너무 싸게 파는 거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한 것을 저기서도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이소도 긴장해야겠죠. 자, 오늘의 한 주의 매도평은 트럼프와 우리 자동차 관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막대한 투자를 발표하고 신명나게 관가를 두들겼지만 아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절반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왈, 현대 묶고 더블로 가.